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토머스 하디의 걸작 테스입니다. 테스는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 사회에 팽배한 이중적이고 편협한 가치관을 냉철하게 비판한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당시 보수주의자들의 격렬한 비판을 받았지만 대중의 호평을 받으며 상당한 판매 부수를 기록했지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골 마을의 아름다운 전경을 마치 그림 그리듯 생생하게 묘사한 토머스 하디의 섬세한 문체도 주목할 만한데요. 시대의 그릇된 통념, 도덕적 편견, 사회적인 인습 속에 파멸되고 희생되는 순수한 여인의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시골 말론 마을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순수한 아가씨 테스. 어느 날 테스의 부모는 자신의 집안이 원래는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몰락한 집안의 가난뱅이였던 그들은 혈통을 내세워 인근에 살고 있는 돈 많은 친척집에 큰딸 테스를 보냅니다. 테스는 열심히 일을 해서 집안의 보탬이 되고자 집을 떠나지만 그곳에서 망나니 사촌에게 순교를 잃고 아기까지 갖게 되지요. 테스는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겪게 된 이 일에 죄책감을 느껴 그곳을 떠나는데요. 집으로 돌아와 아기를 낳지만 설상가상으로 아기는 곧 죽게 됩니다.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테스. 그녀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토마스 하디의 테스. 그 작품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테스. 토머스 하디 지음. 김명신 옮김. 발행 더 클래식. 제1부 처녀 1. 5월 하순의 어느 날 저녁, 중년의 한 남자가 샤스톤에서 자기 집이 있는 말롯 마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말롯은 블레이크 무어 또는 블랙 무어라 불리는 골짜기에 인접한 마을이다. 그는 몸을 지탱하고 있는 다리가 부실한 탓에 걸을 때 왼쪽으로 다소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확인이라도 하듯 이따금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으나 특별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팔에는 빈 달걀 바구니가 걸려 있었고 모자는 결이 가지런하지 않은 데다 벗을 때 엄지손가락이 닿는 부분이 몹시 닳아 있었다. 이윽고 그는 잿빛 앞말을 타고 오는 늑수그레한 교구 신부와 마주쳤다. 신부는 무슨 노래인지 알 수 없는 곡조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바구니를 든 남자가 말했다. 안녕하시오, 존경. 신부가 대답했다. 남자는 한두 걸음을 가다가 멈춰서서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런데 신부님, 실례합니다만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요전 장날에도 이맘때쯤 이 길에서 마주쳤을 때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리자 지금처럼 안녕하시오 존경이라고 대답하셨지요? 그랬지요. 신부가 대답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거의 한 달 전쯤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지요? 그랬을 겁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도부장수에 불과한 잭 더비필드인데요. 이렇게 여러 번 저를 존경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무엇인지요? 신부는 말을 탄 채 두어 걸음 다가섰다.
그냥 그러고 싶었던 것뿐이요. 신부는 이렇게 말하고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그건 새 향토지를 내려고 족보를 뒤지다 얼마 전에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이라오. 난 스택프 레인에 사는 트링엄 신부인데 이 고서 연구를 하고 있지요. 더비필드, 당신은 정말 당신이 유서 깊은 기사 가문인 더버빌가의 직계 후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 배틀 수도원 문서에 따르면 이 당신 집안은 정보강 윌리엄과 함께 노르망디에서 건너온 저명한 기사 페이건 더버빌경에서부터 비롯된 가문이라오. 난생 처음 듣는 얘긴데요. 그건 사실이요. 이 옆 얼굴이 잘 보이도록 잠깐 턱 좀 들어보시오. 맞군 그래. 코와 턱선이 이 영락없는 더버빌가 사람이로군요. 다소 격이 떨어지긴 하지만 당신의 조상은 노르망디의 에스트라 마벨라 공이 글로 모건셔를 정복할 때 도와준 12기사 가운데 한 명이었소. 그 가문의 후손들은 이 지방의 모든 영지를 소유하고 있었다오. 스티븐 왕 시절에 국고 연감에 그들의 이름이 나오더군요. 존 왕 치세 때에는 이 병원 기사단에 영지를 기부할 정도로 부유한 분도 계셨지요. 에드워드 2세 때 브라이언이라는 분은 웨스트민스터에 불려가 그곳에서 열리는 왕정청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어요. 올리버 크로멜 시대에 약간 기울기는 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고, 찰스 2세의 치세 때에는 충성을 인정받아 왕실 오크 기사로 책봉되기도 했지요. 이렇게 당신 조상들은 대대로 기사였소. 만약 준 남작처럼 기사도 세습이 된다면 당신은 존경이라고 불리웠겠지요. 옛날에는 정말 그랬다오. 아버지의 기사 자귀를 아들이 물려받았지요. 설마요. 요컨대 이 영국에 이런 집안은 또 없을 거요. 신부는 나뭇가지로 자기 다리를 찰싹 때리며 말을 맺었다. 그러자 더비필드가 말했다. 얼떨떨하네요. 그게 정말입니까? 저는 이 교구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나 다름없이 그 해마다 여기저기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트링엄 신부님, 저에 관한 이런 사실이 알려진 지는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신부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한 그 사실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진 터라 알려졌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자기도 지난 봄부터 조사를 시작했는데 더버빌가의 변천사를 추적하던 어느 날 그의 마차에서 더비필드라는 이름을 발견하고는 그때부터 그의 부친과 조부에 대해 연구를 하여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이런 부질없는 사실을 알려서 괜히 당신 마음을 어수선하게 하지 않으려고 했소만, 이따금 인간의 충동이 분별력보다 강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소. 사실 저도 우리 집안이 블랙무어로 오기 전에는 잘 살았다는 말을 한두 번쯤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한 필이던 말이 그때는 두 필이었다는 뜻이겠거니 여겨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죠. 집에 오래된 은수저와 문장이 새겨진 도장이 있긴 하지만, 신부님, 은수저와 도장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고귀한 더버빌 가문과 한 핏줄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생각이 납니다만, 저희 증조부님께서는 무슨 비밀을 간직하신 채 어디에서 오셨는지 좀채 말씀하시려고 하지 않으셨다더군요. 그런데 신부님, 이렇게 여쭤도 신뢰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집안은
어디에서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 뜻은 우리 더버빌가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는 거지요. 어디에도 살고 있지 않다오. 이 지방의 가문으로는 전멸한 셈이지요. 그거 참 유감이네요. 그래요. 그 엉터리 족보책에는 대가 끊겼다고 나와 있더군요. 그러니까 몰락해 버렸다는 말이지요. 그럼 우리 조상들은 어디에 묻혀 있나요? 킹스비어 서브 그린힐 가족 묘지에 줄줄이 묻혀 있지요. 그 가족 묘지는 천장이 퍼백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무덤 옆에는 조각상들도 세워져 있다오. 그렇다면 우리 가문의 저택이나 토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다오. 예? 땅이 조금도 없다고요? 없어요. 아까 내가 말한 대로 한때는 번창에서 자손도 많고 넓은 땅을 갖고 있었지만 말이요. 이 지방만 해도 킹스비어의 영지를 갖고 있었고 또 셔턴에도 밀폰드, 럴스테드, 웰브리지에도 영지를 갖고 있었다오. 우리 가문이 다시 그 땅을 찾을 수 있게 될까요? 그건 나도 알 수 없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신부님? 잠시 잠자코 있던 더비필드가 물었다. 아무것도 없소. 그저 용사들은 쓰러졌도다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수밖에 없을 거요. 향토사학자나 이 족보학자에게나 흥미로운 사실이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사실 이 주에는 당신네 가문 못지않은 영광을 누린 집안이 여럿 있다오. 그럼 잘 가시오. 그런데 트링엄 신부님,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발길을 돌려 조금만 되돌아가서 저와 맥주 한잔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퓨어드롭 주막에 가면 제법 괜찮은 맥주가 있거든요. 물론 롤리버 주막의 맥주만큼 훌륭하지는 않지만요. 고맙지만 사양하겠소. 오늘 저녁에는 안 되겠어요, 더비필드. 게다가 댁은 벌써 꽤 취했소. 신부는 이렇게 말을 맺고는 계속 가던 길을 가려고 말을 몰았다. 그는 내심 이 호기심 끄는 이야기를 발설한 것이 경솔한 행동은 아니었나 하는 걱정이 들었다. 신부가 떠나자 더비필드는 깊은 몽상에 잠긴 채 몇 걸음을 걷다가 길 가장자리에 풀이 무성한 둔덕에 앉아서 앞에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몇 분쯤 뒤에 저 멀리서 청년 하나가 더비필드가 가는 방향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를 본 더비필드가 손을 들어 올리자 청년은 걸음을 빨리하여 다가왔다. 여보게, 이 바구니를 들게나. 자네가 내 심부름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웻가지처럼 비쩍 마른 그 청년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존 더비필드, 대체 당신이 뭔데 나를 자네라고 부르며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겁니까? 내가 당신 이름을 아는 것처럼 당신도 내 이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네가 나를 안다고? 진짜 안단 말인가? 그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인데. 이 비밀이고 말고. 자,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해주게나. 그런데 프레드, 자네한테는 이 비밀을 말해줘도 될 것 같구먼. 그 비밀이란 말일세. 내가 귀족의 혈통이라는 거라네. 오늘 오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 뭔가. 풀밭에 앉아있던 더비필드는 선언하듯 말하며 데이지꽃이 만발한 둑 위로 사지를 뻗고 편안히 드러누웠다. 청년은 더비필드 앞에 서서 그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찬찬히 훑어보았다. 존 더버빌 경,
사실 난 이렇게 불려야 한다네. 더비필드는 누운 채 말을 이었다. 기사가 준 남작하고 같다면 말이야. 사실 다를 게 없지. 나에 관한 모든 게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단 말씀이야. 자네 킹스비어 서브 그린힐이라는 데를 아는가? 그럼요. 그린힐장에 설 때 가봤죠. 그 도시에 예배당 아래에 묻혀있는, 제가 말한 그곳은 도시가 아닌데요? 적어도 제가 거기에 갔을 때는 한눈에 다 들어올 만큼 형편없이 작은 마을이던걸요? 그 장소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것 없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그 교구 예배당 아래에는 그 수백 명이나 되는 우리 조상들이 민을 갑옷을 입고 보석을 두른 채 수십 톤 무게의 거대한 납관 속에 안치되어 있지. 남부 웨섹스 지방에서 나보다 더 훌륭하고 뼈대 있는 가문은 없다, 이 말씀이야. 에? 자, 이제 바구니를 들고 말로스로 가게. 피오드롭 주막에 가서 날 집에 데려다줄 마차를 곧 보내달라고 전해주게나. 그리고 0.5리터짜리 작은 병에 담은 럼주를 마차 바닥에 넣어주고 외상장부에 적어 놓으라고 하게. 그 다음엔 이 바구니를 들고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에게 빨래는 할 필요 없으니 빨래통은 그만 치워놓고 내가 집에 가서 새 소식을 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전하게. 청년이 미심쩍은 태도로 가만히 서 있자 더비필드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자기도 좀처럼 가져보기 어려운 일실링을 꺼냈다. 자, 이건 수고비야. 그러자 더비필드의 신분에 대한 청년의 태도가 돌변했다. 예, 존경. 고맙습니다. 시키실 일은 더 없습니까? 존경? 집에 가서는 내가 저녁 식사로, 가능하다면 양고기 튀김을 먹었으면 한다고 전하게. 그걸 준비할 수 없다면 그 검은 소시지가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곱창도 괜찮겠지. 알겠습니다, 존경. 청년이 바구니를 들고 출발하려 할 때 마을 쪽에서 관악대 소리가 들려왔다. 저건 무슨 소리지? 나 때문에 연주하는 건 아니겠지? 더비필드가 말했다. 오늘 부녀회 축제가 있어요, 존경. 따님도 부녀회 회원일 텐데요. 그렇지. 더 큰일이 있다 보니 깜빡 잊고 있었군. 그럼 자네는 얼른 말롯으로 가서 마차를 보내달라고 전하게. 마차를 몰고 부녀회 축제를 둘러볼 수도 있으니까. 청년은 떠났고 더비필드는 저녁 햇살을 받으며 데이지꽃과 풀이 우거진 그 풀밭에 들어놓은 채 마차가 오기를 기다렸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곳에 지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푸른 언덕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의 소리라고는 악대의 희미한 가락뿐이었다. 말론 마을은 앞서 말한 아름다운 블레이크모어 또는 블랙모어 골짜기에 동북쪽으로 물결치듯 굽이치는 언덕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 아름다운 골짜기는 높은 언덕에 에워싸인 외진 곳이어서 런던에서 4시간 만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지역에 관광객이나 풍경화가의 발길이 닿지 않았다. 이 골짜기를 가장 잘 보기 위해서는 여름 가뭄때를 피해 그곳을 에워싸고 있는 언덕의 정상에 올라가면 된다. 나쁜 날씨에 안내자 없이
골짜기 깊숙한 곳까지 걸어 들어갔다가는 좁고 꼬불꼬불한 진창길에 낭패를 보기 쉽다. 들판이 말라붙어 갈색이 되거나 샘이 마르는 법이 없는 비옥하고 아늑한 이 고장은 남쪽으로 햄블던빌, 벌베로, 네틀콤 타우트, 독베리, 하이스토이, 법다운 등의 봉우리를 아우르는 험준한 석회질 산맥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해안 쪽에서 오는 여행객은 석회질 고원과 밀밭을 넘어 북쪽으로 32km쯤 터덜터덜 걸어와 이 깎아지른 절벽의 가장자리에 다다르면 그때까지 지나온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발 아래에 지도처럼 펼쳐지는 것을 보고 놀라움과 기쁨의 탄성을 지르게 된다. 언덕 아래는 훤히 트여 있고 끝없이 펼쳐진 풍경이라는 느낌을 줄 만큼 드넓은 들판 위로 햇빛이 내리쬐고 있다. 마을의 오솔길은 하얗게 뻗어 있었다. 울타리를 이룬 키 작은 나무들은 가지가 맞닿을 만큼 촘촘히 심어져 있고 대기는 투명하다. 이 골짜기 안의 세계는 더 작고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들판은 그저 마곡간에 딸린 작은 목초지에 지나지 않은 것 같고 높은 곳에서 조그맣게 보이는 들판의 산 울타리는 연한 녹색의 풀밭에 펼쳐놓은 진녹색 실로 된 그물망 같다. 발 아래 대기는 나른하고 화가들이 중경이라고 부르는 지점에 하늘색을 띠는 반면 저 멀리 지평선은 짙은 군청색을 띈다. 경작지는 얼마 되지 않고 좁아서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곤 거의 전부가 풀과 나무로 이루어진 목초지로 커다란 언덕과 골짜기 안에 작은 언덕과 골짜기가 겹겹이 둘러진 지형을 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지형적으로 흥미로운 것 못지않게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이 골짜기는 헨리 3세 때의 이상한 전설 때문에 예로부터 흰 숫사슴의 숲으로 알려졌는데 그 전설에 따르면 왕이 사슴 사냥을 할 때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놓아준 흰 숫사슴을 토머스 드라린드라는 사람이 죽이는 바람에 엄청난 벌금을 물었다고 한다. 그 당시는 물론 비교적 최근까지도 이 지역은 나무가 울창했다. 지금도 여전히 산비탈에 살아남은 떡갈나무 고목숲과 갖가지 수종이 어우러진 삼림지대, 그리고 수많은 목초지에 그늘을 들이우고 서 있는 속이 빈 나무들에게서 그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울창했던 숲은 사라졌지만 숲속 그늘에서 행해졌던 옛 풍습들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본래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 그 예로 5월째의 무도회는 부녀회 잔치로 변형되었는데 그날 오후에 주의를 기울여 그 잔치를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을 터였다. 부녀회 들놀이는 말로스 젊은이들에게 흥미로운 행사였다.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의식은 참가자들에 의해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이 행사의 독특한 점은 행렬을 지어 마을을 돌아다니고 춤을 추는 풍습을 유지한다는 사실보다도 회원들이 오로지 여자들 뿐이라는 데 있었다. 남자들 모임에서 이런 행사는 비록 사라져가고 있기는 해도 그렇게 보기 드물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성들의 천성적인 수줍음 때문인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남자들의 냉소적인 태도 때문인지 이와 같은 여자들 모임에는 그네들의 화려함과 절정의 환희 같은 것이 사라지고 없었다. 오직 말롯의 부녀회만이 명맥을 유지하며 농업의 여신 케레스를 모시는 풍년제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 모임은 자선단체는 아니지만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일종의 종교단체로서 수백 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행렬에 참가한 이들은 모두가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이는 쾌적함과 5월이 같은 뜻이던 구력 시절부터, 즉 먼 앞날을 걱정하는 습관 때문에 사람들의 정서가 단조로운 평균치로 축소되기 이전 시절부터 이어내려온 화려한 유풍이다. 이들이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둘씩 짝을 지어 교구 안을 행진하면서부터다.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주택 정면과 녹색나무 울타리를 배경으로 햇빛 속에 이들의 모습이 나타나면
이상과 현실이 가벼운 충돌을 일으켰다. 모두들 흰 옷을 입고 있기는 했으나 똑같은 흰색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은 순백에 가까운 흰색이었고 어떤 것은 푸른빛의 돌만큼 창백한 흰색이었고 좀 더 나이 든 여인네가 입은 옷은 시체처럼 창백한 색조에 모양은 조지 왕조풍이었던 것이다. 흰 옷을 입은 것도 눈에 띄는 특징이지만 이외에도 이 행렬에 참가한 모든 부인들과 처녀들은 오른손에는 버드나무 가지의 껍질을 벗겨 만든 가느다란 지팡이를, 왼손에는 흰 꽃을 한 다발씩 들고 있었다. 이 행사가 있기 전에 각자 정성껏 버드나무 가지 껍질을 벗기고 흰 꽃을 모아서 준비한 것이었다. 행렬 속에는 중년 부인과 심지어 초로의 부인도 몇몇 끼어 있었다. 오랜 세월 겪은 풍상으로 인해 황폐해진 그들의 주름진 얼굴과 뻣뻣한 은백색 머리칼은 그토록 쾌활한 분위기에서는 확실히 처량했고 기이한 느낌마저 주었다. 진실한 관점에서 보면 아마도 젊은 처녀들보다는 이제 아무런 낙이 없구나 하고 말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이 근심 많고 경험 많은 이들에 대해 더 쓸 게 많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는 나이든 축은 제쳐놓고 코르셋 아래에 빠르고 따뜻하게 약동하는 생명을 지닌 젊은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사실 이 행렬의 대다수가 젊은 처녀들이었고 그들의 숱 많은 머리카락은 햇빛을 받아 갖가지 색조의 황금색, 검정색, 갈색으로 빛났다. 몇몇은 눈이 아름다웠고 몇몇은 코가 잘생겼고 몇몇은 입과 몸매가 고왔으나 이 모든 것을 고루 다 갖춘 처녀는 거의 없었다. 무사람들의 면밀한 시선에 자신의 모습이 숨김없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입술 표정을 어떻게 지을지 난감해하는 모습이나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의식을 떨쳐내지 못하여 고개를 자연스레 들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런 모습은 이들이 많은 사람들의 눈길에 익숙하지 않은 진짜 시골 처녀들임을 의미했다. 바깥에서 햇볕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는 것처럼 이들 모두는 각자 자신의 영혼을 따뜻이 비춰줄 작은 태양 하나씩을 갖고 있었다. 어떤 이는 꿈을, 어떤 이는 사랑을, 어떤 이는 취미를, 또 어떤 이는 아득하고 막연한 희망을 영혼의 태양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그 희망이 점점 사그라져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희망은 늘 그렇듯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쾌활했고 대부분 기쁨에 들떠 있었다. 이들 일행이 피오드롭 주막 옆을 돌아 한길을 지나고 쪽문을 통과해 초원으로 들어섰을 때 처녀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맙소서, 어머 얘 테스 더비필드, 저기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 네 아버지잖아. 이 말에 일행 중 한 처녀가 고개를 돌렸다. 기품이 있고 아름다운 처녀였다. 일행 중에는 더 아름다운 처녀도 덜어 있었겠지만 표정이 풍부한 작약빛 입술과 순진무구한 커다란 눈은 그녀의 피부색과 전체 모습을 도드라져 보이게 했다. 그녀는 머리에 빨간 리본을 달고 있었다. 흰 옷을 입은 무리 가운데 그렇게 눈에 띄는 장식을 한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니 피오드롭 주막 소유의 이름 마차를 타고 길을 따라오는 더비필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소매를 팔꿈치 위까지 걷어붙인 곱슬머리의 건장한 처녀가 말을 몰고 있었는데 이 처녀는 피오드롭 주막에서 갖가지 자질구레한 일을 하고 이따금 말을 돌보고 말을 모는 마부 노릇도 하는 쾌활한 하녀였다. 더비필드는 몸을 뒤로 젖힌 채 기분 좋게 눈을 감고서 두 손을 머리 위로 흔들며 느린 곡조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킹스비어의 거대한 가죽 묘지를 가지고 있다네. 거기에는 기사 자기를 받은 조상님들이 나부로 만든 관에 누워 계신다네. 테스라는 처녀만 빼고 일행들이 킬킬댔다. 그녀는 자기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피곤하셨나 봐. 오늘 우리 집 말이 쉬어야 해서
마차를 빌려 타고 집에 가시는 거야. 그녀가 서둘러 변명했다. 너 참 순진하구나, 테스. 장에 갔다가 한 장 걸치신 것 같은데? 친구들이 말했다. 야, 우리 아버지를 놀리면 너희랑 한 걸음도 같이 가지 않을 거야? 테스는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뺨의 홍조가 얼굴과 목으로 퍼져나갔다. 곧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맺혔고 시선은 아래를 향했다. 그런 모습을 본 친구들은 자기들이 정말로 테스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다시 행렬의 질서가 잡혔다. 테스는 아버지가 왜 저러시는지 알아보고 싶었으나 자존심 때문에 다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춤판을 버리기로 한 풀밭을 향해 일행과 함께 계속 걸어갔고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평정을 되찾아 옆 친구를 버드나무 가지로 톡톡 치면서 여느 때처럼 제잘거리고 있었다. 이 무렵에 테스 더비필드는 경험이 스며들지 않아 감정만 있는 아이에 지나지 않았다. 마을 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약간의 사투리가 묻어났다. 이 지방 사투리의 특징적인 억양은 음절 유아를 발음할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한데 아마도 인간이 내는 소리 가운데 이것만큼 풍부한 소리는 없을 것이다. 이 고장 처녀인 그녀가 본토 발음으로 이 음절을 소리낼 때 삐죽 내미는 빨간 입술은 아직 명확한 형태로 규정되지 않았고 한 단어를 발음하고 입술을 오므릴 때마다 아랫입술이 윗입술 가운데 부분을 위로 밀어 올리는 버릇이 있었다. 그녀의 외모에는 아직 어릴 적 모습이 남아 있었다. 오늘 다른 부녀와 회원들과 걸어갈 때만 해도 그 탄력 있고 아름다운 여성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따금 두 볼에서는 12살 때의 모습이, 두 눈에서는 9살 때의 생기가, 입의 곡선에서는 심지어 5살 때의 천진스러움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더 드물었다. 그저 외지인 몇 명만이 지나가다 무심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는 잠시 그녀의 신선함에 매료되어 다시 그녀를 볼 기회가 있을까 하고 자문해보곤 했지만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녀는 참하고 아름다운 시골 처녀일 뿐 그 이상은 아니었다. 주막집 하녀가 모는 개선 마차를 탄 더비필드의 모습이 이제는 보이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부녀 회원들이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자 춤이 시작되었다. 일행 중에는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자들끼리 춤을 췄으나 일이 파하는 시간이 다가오자 마을 남자들과 어슬렁대던 행인들이 주변에 모여들더니 그들의 파트너가 되어 춤을 추고 싶은 듯 바라보았다. 이 구경꾼들 중에는 상류층으로 보이는 세 청년이 있었는데 어깨에는 작은 배낭을 메고 손에는 단단한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얼굴이 서로 닮은 점이나 층층이 연이은 나이로 보아 형제 같았는데 실제로 그랬다. 마지는 보자 신부가 입는 흰 넥타이에 목까지 올라오는 조끼와 챙이 좁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둘째는 평범한 대학생 차림이었다. 가장 어린 막내는 뭐라 딱 꼬집어 말하기 어려웠다. 눈빛과 복장이 틀에 갇히거나 속박된 티가 없어 아직 자기에게 딱 맞는 일을 찾지 못한 듯 보였다. 뭐든 닥치는 대로 시험 삼아 배우고 있는 학생이라는 것만은 짐작할 수 있었다. 이 삼형제는 우연히 인사를 나눈 사람에게 자기들은 성령 강림절 휴가 동안 블랙무어 골짜기를 지나는 도보 여행을 하고 있으며 동북쪽의 샤스톤읍에서부터 서남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길 옆 출입문 위로 상체를 구부리고는 사람들에게 여자들이 흰옷을 입고 춤을 추는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다. 두 형은 더 잊고 싶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으나 셋째는 남자 파트너도 없이 한 무리의 처녀들이 춤을 추는 광경이 재미있는지 서둘러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는 배낭을 끌러 지팡이와 함께 울타리 뚝에 내려놓고 출입문을 열었다. 뭐 하려고, 엔젤? 맏형이 물었다.
들어가서 아가씨들과 한판 춤을 추고 싶어서요. 형들도 같이 안 출래요? 잠깐이면 될 텐데.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아니,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들 앞에서 시골 말괄량이들하고 춤추는 모습을 상상해봐. 가던 길이나 계속 가자. 그렇지 않으면 스타워 캐슬에 당도하기도 전에 날이 어두워질 거야. 그 전에는 묵을 만한 곳도 없어. 게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불가지론에 대한 반박을 한 장 읽어야 하잖아. 이렇게 책까지 갖고 왔는데. 맏형이 말했다. 알았어요. 5분 안에 형들 뒤를 따라갈게요. 형들은 계속 가세요. 펠리스 형, 약속할게요. 두 형은 내키지 않았지만 막내를 두고 다시 길을 떠나면서 동생이 따라올 때 덜 힘들도록 동생이 배낭까지 집어들었고 막내는 풀밭으로 들어섰다. 이거 정말 안 됐군요. 파트너는 어디에 있나요, 아가씨들? 춤이 잠시 멈추자마자 그는 제일 가까이에 있는 여자 2~3명에게 정중하게 말을 건넸다. 아직 일이 안 끝나서요. 그중 제일 대담한 처녀가 대답했다. 이제 곧 나타나겠죠. 그때까지 함께 출래요? 물론이죠. 하지만 아가씨들은 이렇게 많은데 나 혼자라서. 없는 것보다야 낫죠. 여자들끼리 마주보고 스텝을 밟는 건 서글픈 일이에요. 손을 맞잡거나 끌어안지도 못하니까요. 자, 파트너를 골라보세요. 쉿, 너무 나대지 마. 수줍음을 타는 처녀가 말했다. 이렇게 초대를 받은 청년은 그들을 찬찬히 둘러보며 마음에 드는 처녀를 골라보려고 했지만 다들 낯선 얼굴들이어서 누가 더 나을지 가늠할 수 없었다. 그는 가장 먼저 손에 닿는 처녀를 골라 잡았는데 청년과 말을 나누고 은근히 기대를 하던 처녀도 아니었고 테스 더비필드도 아니었다. 족보나 조상의 유골, 역사상의 기록, 더버빌 가문 특유의 용모 등은 아직 테스가 인생이라는 전투를 치러나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심지어 보잘것없는 시골뜨기들을 제치고 춤 파트너로 선택될 만큼도 되지 못했다. 빅토리아 왕조의 금전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르망디 혈통이란 고작 이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다. 다른 처녀들을 제치고 선택된 처녀가 누구였는지 그 이름은 전해지지 않지만 그날 저녁 맨 먼저 남자 파트너를 만나는 호사를 누린 그 처녀는 모두의 부러움을 샀다. 시범의 힘은 대단했다. 막는 사람이 없는데도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하던 마을 청년들이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짝을 이루었다. 그러자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고 가장 못생긴 회원도 남자 쪽에 서서 스텝을 밟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예배당 시계가 울리자 청년은 갑자기 가봐야겠다고 말했다. 형들을 뒤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춤판을 빠져나올 때 그의 두 눈이 테스 더비필드에게 머물렀다. 사실 그녀의 커다란 눈동자에는 그가 자기를 선택해주지 않은 데 대한 희미한 원망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 역시 그녀가 뒤에 물러서 있어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유감스러웠다. 그는 마음속에 아쉬움을 느끼며 풀밭을 떠났다. 시간이 너무 지체됐기 때문에 그는 서쪽으로 난 길을 나는 듯이 달려내려갔다. 그는 곧 골짜기를 지나고 다음 산등성이에 올랐다. 아직 형들을 따라잡지는 못했지만 숨을 고르느라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자기가 그곳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흰 옷을 입은 처녀들이 녹색 풀밭에서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아마 그를 완전히 잊은 듯했다. 그러나 한 명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하얀 옷을 입은 한 처녀가 산 울타리 옆에 떨어져서 혼자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위치로 보아 자기와 춤을 추지 않은 그 예쁜 처녀라는 것을 알았다.
비록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그녀를 선택하지 않아서 그녀가 상심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녀에게 춤을 청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름이라도 물어볼 걸 하는 후회도 들었다. 그녀는 매우 얌전하고 표정도 풍부한 데다 얇은 흰옷을 입은 모습이 어찌나 다정다감해 보이던지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었다고 느꼈다. 하지만 뒤늦게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서서 빠르게 걸음을 옮기며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몰아냈다. 테스 더비필드는 그 일을 쉽게 잊을 수 없었다. 춤을 청해오는 파트너가 많았지만 꽤 오랫동안 다시 춤을 출 기분이 나지 않았다. 슬프게도 그들은 그 낯선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상냥하게 말할 줄 몰랐다. 그 청년의 모습이 언덕 위로 사라지고 나서야 그녀는 일시적인 슬픔을 털어내고 함께 춤을 추자고 하는 청년의 청에 응했다. 그녀는 회원들과 함께 해질녘까지 남아서 꽤 열심히 춤을 추었다. 아직 사랑을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박자에 맞춰 춤추는 것만 즐겼는데 남자들의 구애를 받고 사랑에 빠진 처녀들의 감미로운 고뇌와 씁쓸한 달콤함, 즐거운 고통, 기분 좋은 비애 같은 것들을 볼 때면 자기 자신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지그를 출 때 남자들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다툼을 벌이는 것도 그녀에게는 재밌거리일 뿐 그 이상은 아니었고 남자들이 격렬하게 다툴라 치면 그녀는 그들을 나무라곤 했다. 그녀는 더 나중까지 춤을 추다 올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이상한 모습과 행동이 마음에 남아 있었던 터라 아버지한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어 춤판을 벗어나 마을 끝에 있는 부모님의 오두막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직 집까지는 수십 미터가 남아 있었지만 조금 전과는 다르게 아주 귀에 익은 가락이 들려왔다. 그것은 집안에서 쿵덕쿵덕하고 들려오는 규칙적인 소리였다. 돌바닥에 요람이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내는 그 소리에 맞춰 한 여자가 활기찬 춤 곡조로 애창곡 얼룩소를 노래하고 있었다. 나는 보았네. 저기 푸른 숲속에 암소가 누워있는 걸. 내 사랑 이리로 와요. 어딘지 말해줄게요. 이따금 요람 흔드는 소리와 노랫소리가 동시에 잠시 멈추고 고음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노랫가락을 대신하곤 했다. 하느님, 우리 아기의 초롱초롱한 두 눈에 축복을 내려주소서. 보드라운 뺨과 앵두 같은 입술에도 큐피드 같은 허벅지에도 복스러운 우리 아기 온몸에 고루고루 축복을 내려주소서. 이런 기도가 끝나고 나면 요람 흔드는 소리와 노랫소리가 다시 시작되어 얼룩소의 노랫가락이 좀 전과 마찬가지로 이어지곤 했다. 테스가 문을 열고 문간의 매트 위에 서서 집안을 둘러보았을 때의 모습은 그랬다. 노랫가락에도 불구하고 집안 광경은 테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쓸쓸한 느낌을 주었다. 들판에서의 축제, 흰색 드레스와 꽃다발, 버드나무까지, 녹색 풀밭에서 빙글빙글 돌며 추는 춤, 낯선 사람에게 향하던 상냥한 감정, 그 축제와 촛불 하나가 켜진 이 누룩깨하고 우울한 광경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테스에게는 이런 차이가 불러일으킨 충격뿐 아니라 바깥에서 노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있지 말고 좀 더 일찍 돌아와서 엄마의 집안일을 거들어 드릴 거라는 싸늘한 자책감이 밀려왔다.
어머니는 테스가 집을 나설 때처럼 아이들에 둘러싸여 빨래통 위에 몸을 숙인 채 서 있었다. 월요일마다 하기로 되어 있는 빨래가 늘 그렇듯 주말까지 밀려 있었다. 지금 테스가 입고 있는 흰색 드레스도 그 전날 그 빨래통에서 어머니가 손수 빨아서 다려준 옷인데 축축한 풀밭에서 주의하지 않은 탓에 치맛자락에 푸르스름한 물이 들었기 때문에 테스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여느 때처럼 더비필드 부인은 빨래통 옆에 한쪽 발로 균형을 잡고 서서 다른 쪽 발로는 앞서 말한 대로 막내의 요람을 흔들어대고 있었다.